그 순간 정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는 거짓말, 등록금이 모자라다는 핑계, 그리고 명품 쇼핑,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를 속였구나. 정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소중한 돈을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었어요. 그것도 거짓말로 말입니다. 아침 7시 낡은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대자 정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서울 외곽 낡은 빌라 반지하, 습기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이곳이 남편을 떠나보낸 후 10년째 정순자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정순자는 작은 거울 앞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손으로 낡은 화장대를 쓸어내리며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자고.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나서 정순자는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정순자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팔을 다듬고 있던 김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줬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젊은 엄마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런 작은 일상의 따뜻함이 정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장 골목에 있는 반찬 가게로 향하는 동안 정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식들과의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모두 모여서 북적거렸는데 요즘에는 간단한 안부 전화 정도가 전부였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순자는 밝게 인사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젓갈을 정리하는 일,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혀가며 하는 일이지만 정순자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정순자 씨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줄 때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순자 씨, 이 콩나물 무침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자 정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콩나물을 삶는 시간부터 양념 비율까지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순자에게는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오후 2시쯤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정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정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대학 합격했어요. 서울 시내 좋은 대학이에요. 정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 준호,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애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는구나. 정순자는 마음 한편이 찡해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순자 씨, 뭔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물어보자 정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붙었다고 하네요. 이 할머니가 뭐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동료는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정순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대했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것도 평소보다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순자는 작은 서랍장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적금까지 합쳐서 꽤 목돈이 되어 있었어요. 정순자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준호한테 꼭 써야지.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돈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해야겠어. 정순자는 계산기를 꺼내서 차근차근 계산해 봤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손자의 미래를 위해 쓰인다면 남편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늘 미묘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그럭저럭 안부 전화라도 하는 편이었지만 며느리 윤정과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어요. 정중하긴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의였죠. 명절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일찍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준호 등록금은 얼마나 들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요즘엔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굳이 그러지 마세요. 정순자는 말없이 웃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손자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어요. 아마도 자식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작은 전등 아래서 가계부를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호만큼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자. 할머니가 있잖아. 밤 11시 정순자는 성경책을 펼쳐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손자 대학생 된다고 하네. 하늘에서 지켜봐줘. 정순자가 손자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준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나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물어보자 정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붙어서요. 그런데 아직 등록금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럼 할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손자 공부하는 데 쓰는 돈이 어디 아까운 돈인가요? 사장님의 말에 정순자는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순자는 다시 한번 통장을 꺼내 들고 계산을 해봤어요. 적금을 해지하면 등록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포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윤정의 전화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급박하고 다급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갑자기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정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포장지를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시댁에서 갑자기 병원비가 급하게 나가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순자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연세가 있으신 시댁 어른이 갑자기 아프셨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이고, 그럼 어쩌나.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준호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비 때문에
그 돈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혹시 준호 등록금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손자의 등록금이 문제가 된다면 할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정순자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손자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면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마련해 볼게. 준호는 꼭 대학에 보내야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순자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일찍 은행에 들렀습니다. 적금을 해지하시겠다고요? 은행 직원이 확인하자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자 등록금으로 써야 해서요. 그럼 이자까지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순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정순자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준비됐어. 언제 줄까?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집으로 갈게요. 다음 날 윤정이 정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사람치고는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윤정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순자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네,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돈은 저희가 꼭 갚을게요. 윤정이 돌아간 후 정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자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며칠 후 정순자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중 오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어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손자가 대학에 붙어서 등록금 준비하느라 바빴어.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영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명품 가방을 사더라고. 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샀다고요? 병원비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시댁에서 병원비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보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나 봐.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정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순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영자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영자가 잘못 본 거겠어.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영자의 말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순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샀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영자가 잘못 본 거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정순자는 속으로 되뇌이며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급하다며 등록금을 부탁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만 기억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누군가가 사진을 보내온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는 돋보기를 쓰고 조심스럽게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진을 보낸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아줌마였습니다. 평소에 가끔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정순자는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윤정이 남편과 함께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윤정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었어요. 사진을 찍은 날짜를 확인해 보니 바로 어제였습니다. 며느리가 등록금을 받아간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며느리가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여유롭게 말이에요. 박 아줌마가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순자 씨, 이 사람 며느리 맞죠? 어제 롯데백화점에서 봤는데 명품 매장에서 나오더라고요. 혹시 집안에 좋은 일 있나 해서 사진 찍어봤어요. 정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병원비 걱정하는 얼굴인가? 정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정의 표정은 걱정이나 근심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정순자는 손자 준호가 다니게 될 대학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등록금 납부 현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여보세요, 입학처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신입생 할머니인데요. 등록금 납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의 이름과 학번을 알려줬습니다. 잠시 후 입학처 직원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해당 학생 등록금은 한 달 전에 이미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정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납부됐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왜 등록금이 모자라다고 했던 걸까요? 혹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네, 3월 15일에 온라인으로 납부됐네요. 정순자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3월 15일이면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 말은 등록금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는 거짓말, 등록금이 모자라다는 핑계, 그리고 명품 쇼핑,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순자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전화한 날짜, 돈을 준 날짜, 그리고 등록금이 실제로 납부된 날짜까지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나를 속였구나. 정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소중한 돈을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것이었어요. 그것도 거짓말로 말입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많이 화를 냈을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그날 저녁 정순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편에서는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단단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잘 지내고 있지?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몸 조심하세요. 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낸다니 참 뻔뻔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정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인 줄 알았나 보네.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땅 문서, 예금 통장,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확인한 후 정순자는 며칠간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고 머리도 평소보다 깔끔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옷을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아들 정우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들도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속은 건 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할 말 좀 하러 가. 정순자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분위기를 느낀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 윤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윤정은 정순자의 모습을 보고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말이에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정중함이 있었지만 정순자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지난주에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볼 일 좀 있어서. 정순자는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잠시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손목에는 새로운 시계가 차여 있었고 가방도 평소 들고 다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구입한 것들일 거예요. 어머님, 괜히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해요. 윤정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정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을 견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뭘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님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윤정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순자가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정순자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법무사 선생님은 정순자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편의 부고 때 인사드린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재산 정리 좀 하려고 왔어요. 정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땅 문서, 예금 통장, 보험 증서들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은 신탁 계좌로 옮기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정순자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탁 계좌라는 건 보통 상속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네, 있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최소 한 달 정도는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날 오후 정순자는 은행도 들렀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신탁계좌 개설 절차도 시작했어요. 은행 직원은 나이 많은 고객이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을 신기해했지만 정순자는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볼일 좀 봤어. 정순자는 여전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은 계속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윤정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잘못한 게 있니? 아니요. 그냥 어머님이 평소와 달라서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겠지. 정순자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야겠어.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며칠 후 정순자는 손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대학생활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준호야, 등록금은 언제 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빠가 한 달 전에 미리 내줬어요. 정순자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구나. 할머니는 몰랐네. 그날부터 정순자의 하루 일과에는 새로운 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과 은행을 오가며 재산 정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자가 재산 정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정순자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집에서도 조용히 지내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차근차근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정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이 이제 정순자 명의로 바뀌었고 정순자 명의의 모든 자산은 신탁 계좌로 이전되었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신탁 계좌에 있는 재산은 정순자 씨 본인만 관리할 수 있어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정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들 정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 명의로 전세 보증금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 정순자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정순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순자의 모든 재산이 신탁계좌로 이전되면서 보증이 불가능해진 것이었어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네. 정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이거 심각한 문제야. 보증금을 연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집에서 나가야 해. 그럼 어쩌지?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어요. 몇 시간 후 정순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 윤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와 달리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하셨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의 정중함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라니? 은행에서 정순자님 자산이 모두 정리되어서 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뭘 하신 거예요? 정순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윤정이 통장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준호 교육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 돈은 여기 있어. 내 이름으로. 너희는 손댈 수 없어. 정순자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아들 정우도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정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정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야, 너는 정말 몰랐니? 뭘 몰랐다는 거야, 엄마. 준호 등록금이 한 달 전에 이미 납부된 걸 말이야.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고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윤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는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지? 등록금이 모자라다고 했지? 그런데 준호 등록금은 이미 한 달 전에 납부됐더라고.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윤정아, 정말이야? 정말 그랬어? 윤정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백화점에서 찍힌 윤정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병원비 걱정하는 사람이 명품 쇼핑을 하나? 사진을 본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윤정아, 대답해.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제야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등록금은 당신이 미리 냈다고 했잖아요.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만해. 정순자의 한마디에 부부의 말다툼이 멈췄습니다. 누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를 속였다는 거야. 정순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10년 넘게 모은 내 돈을 거짓말로 가져갔어.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야. 윤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은 꼭 갚을게요. 갚는다고? 뭘로 갚을 건데?
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정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정순자는 그것을 막았어요.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다시는 내 이름을 빌리지 마. 정순자는 거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 나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방 안으로 들어간 정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했지? 이제 우리 재산은 안전해. 며칠 후 윤정은 정순자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믿음은 다른 문제야.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정은 정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아들 정우도 어머니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드러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들 정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 윤정은 정순자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자 준호가 걱정되었어요. 토요일 오후 정순자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대학생활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준호야, 할머니가 밥 한번 사줄까? 오랜만에 둘이서 먹자. 준호는 기뻐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순자는 손자만큼은 이 복잡한 어른들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했어요. 일요일 저녁 정순자와 준호는 시내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 된 후 더욱 의젓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준호야, 무슨 걱정 있니? 표정이 안 좋네. 정순자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정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결국 순수한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준호야, 혹시 엄마 아빠가 이상한 얘기 하진 않았니? 정순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돈이 없다며 아빠한테 화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한다고도 했어요. 그 순간 정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준호야, 할머니가 너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할머니는 저를 제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엄마 말을 들으니까 혼란스러워요. 정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하나만 말해줄게. 어른들이 다 옳은 건 아니란다. 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사는 거야.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정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자에게 부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거짓말 속에서 자라나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너만은 거짓말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정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 등록금 때문에 집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는 어떻게 알았니?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들었어요. 할머니가 등록금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미 등록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정순자는 손자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알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의 문제야. 할머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준호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정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손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등록금 일로 왜 거짓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준호의 질문에 정우와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니?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제 등록금은 이미 한 달 전에 냈는데 왜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냐고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윤정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야, 그건 복잡한 어른들 사정이야. 엄마, 거짓말은 나쁜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윤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가치관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호야,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할머니를 속인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윤정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해요. 문자를 받은 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손자만큼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정순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손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집안 분위기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시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주택 있다고 하셨죠?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볼게요. 정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우리 손자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키우고 싶어. 정순자가 시골 전원주택을 알아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며느리 윤정은 정순자와 마주치면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아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순자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요일 저녁 정순자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정우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금요일 저녁 거실에는 정순자, 정우, 윤정,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순자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발표를 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모였어. 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채로 정순자의 말을 기다렸어요.
나는 너희를 도우려고 했지 이용당하고 싶진 않았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우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정순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다 말할 때까지 들어봐. 정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윤정아,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게 쉬웠니?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정순자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웠어요.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지? 등록금이 모자라다고 했지? 그런데 그 돈으로 명품 쇼핑을 했더라. 정순자는 백화점에서 찍힌 윤정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병원비 걱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니? 정우는 아내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부끄러웠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윤정이가 한 일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순자는 아들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야, 너는 정말 몰랐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니? 정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확실히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세심하게 살피는 문제가 아니야. 가족 간의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야. 정순자의 말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윤정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은 정순자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그것을 막았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정순자는 윤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 어린 반성을 원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네. 정말 잘못했어요. 정순자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망감은 컸어요. 윤정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간단해. 정직하게 사는 거야. 네, 어머님.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 마.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순자는 이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오늘 어른들 이야기 들어봤지? 네, 할머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끼리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순수한 대답에 어른들은 모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정순자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그때 정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야.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정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평온하게 살고 싶어. 윤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나가겠어요. 아니야. 내가 나가는 게 맞아.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다시는 내 이름을 빌리지 마. 정우는 어머니의 결정을 막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나도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정순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시골에 내려가도 너는 주말마다 놀러와. 약속해. 네, 할머니. 꼭 갈게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끝난 후 각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자. 윤정은 자신의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이 흩어지게 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약속대로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뒷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반지하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첫 주말 약속대로 찾아온 손자 준호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순자는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치? 할머니도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정순자는 정말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일들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제 2달. 매일 아침 마당의 꽃들을 돌보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기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준호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준호는 정순자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골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 사 먹는 것과는 확실히 맛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시니까 어때요? 외롭지 않으세요? 준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마음은 편해.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정순자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할머니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기도 해요. 정순자는 며느리의 후회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내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을 속이는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준호는 할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준호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정순자는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할머니와 손자만의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왜 걱정되니?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여기서 행복하셨으면 해서요. 정순자는 손자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해. 그리고 내가 주말마다 와주니까 더욱 좋고. 저녁 시간 정순자는 준호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시골의 저녁 공기는 맑고 시원했어요. 할머니, 아빠도 요즘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하고 엄마한테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해요. 정순자는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니? 이미 일어난 일인걸. 할머니, 혹시 언젠가는 다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의 간절한 물음에 정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다시 속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할머니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네, 알겠어요. 할머니 마음이 편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준호를 서울로 보내고 난 후 정순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여기서 조용히 사는 거 말이야.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것을 남편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달 후 정순자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정순자를 그리워한다는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편지를 읽고도 별다른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마음이 닿는 사람. 정순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핀 코스모스 꽃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도 올 거지? 네, 물론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정순자는 손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비로소 평온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서울로 향하는 막차일 거예요. 정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나보냈습니다. 가족이란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정순자의 조용한 독백이 가을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